구매 대행이나 온라인 셀러를 하시면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퀴즈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내용들만 알아가셔도 다른 셀러와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실 거예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편의점과 온라인에서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제품은? 쇼핑몰에서 아래와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품 등록일은 24년 1월이고 현재는 25년 2월까지 문제없이 판매 중입니다. 나도 팔아도 될까요? 간이 사업자는 매출 8천만 원 이상 시 일반 사업자로 전환된다. 만원짜리 제품의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요? 해외 직구대행업 종목으로 사업자 등록 후에 연 1천만원 매출, 수익 200만원일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매출 신고 금액은 1천만원이다. 지난달 쿠팡에서 매출 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내가 판매하는 카테고리 수수료는 10%일 때 쿠팡에서 정산 차감되는 총 비용은 60만원이다. 쿠팡에서 내가 판매하는 제품의 마진은 판매가 대비 30%이고 카테고리 수수료는 10%다. 광고 집행 시 마이너스가 나지 않으려면 최소 광고 수익률은 1cbm은 가로 세로 높이 1m의 공간을 의미한다. 왼쪽에 보이는 이 제품은 해운으로만 선적이 가능하다. 해외 구매 대행 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혹은 여권번호로 통관이 가능하다. 답안입니다. 5문제 이상 맞히셨다면 이커머스 특히 구매 대행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부터 헷갈리기 쉬운 문제까지 심도 있게 잘 알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맞히신 분도 있겠지만 어려운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요. 문제만 풀고 끝이 아니라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차이가 유통하는 업체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구분력을 확인하기 위한 문제인데요. 사실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는 이상은 맞히신 분들이 적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커머스를 시작한 후부터 제가 구매하는 모든 물품이 원가가 얼마 정도 할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특히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가맹 수수료나 기타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과 가격 차이가 꽤 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 조지아 캔커피는 2배 이상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몇몇 제품들은 가격 차이가 큰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 캔커피의 경우에는 제가 자주 마시는 제품인데요. 가격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편의점에서는 절대 사지 않는 제품이 되었네요. 두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헬로키티 제품이었는데요. 이 헬로키티가 산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산리오 산하에 있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그런데 저 제품의 가격을 보시면은 정품이 될 수가 없는 가격이고요. 타오바오로 해당 제품을 찾아보니까 정품 소명이 되지 않는 제품이더라고요. 중국에서도 실제로 정품 산리오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요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티몰 산리오가 적혀진 그런 정품을 판매하는 산리오도 있는데요. 가격대가 거의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하는 제품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저렇게 10,000원 이하로 파는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정품일 가능성도 적고 또 알리왕왕 메시지를 통해서 정품 소명이 가능한지 해당 업체에 물어봤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품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도 1년이 지나도 저 스토어가 정지를 안 당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신고가 안 들어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끝에는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저 이미지처럼 강제 퇴점이 됩니다. 네이버, 쿠팡 어디든 어떤 플랫폼이든 이런 가품이나 이미테이션 제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강제 퇴점이 된 이후에는 재가입도 불가능하고 다시 스마트 스토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런 가품 제품들을 올려서 수익을 좀 내더라도 잠깐 버는 돈으로 스토어 하나 날려서 앞으로 네이버에서는 커머스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더 안 좋은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 제가 첨부해드린 내용을 보시면은 배송 대행지 공지사항에서 가져온 건데요. 얼마나 많은 산리오 가품 제품들이 통관이 됐으면 배송 대행지에서도 저런 공지를 띄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작권이 불분명한 제품, 정품 서명이 불가능한 제품들은 소싱을 하지 않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간이 사업자 내용인데요. 간이 사업자 매출 8천만 원 이전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1억 400만 원까지로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특히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수수료로 매출을 신고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 금액, 서비스 금액, 그러니까 마진 금액이죠. 마진 금액으로 1억 400만 원 넘기는 건 엄청나게 유리한 거죠. 수수료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려면 명확하게 이 구매 대행으로 수수료를 번 것이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매 대행을 하실 때는 꼭 장부를 저장을 해두시고 나중에 소명 요청이 들어올 때 제출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한 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10%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급 가액에서 10%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계산하는 것보다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일 때 10%인 1,000원이 아니라 공급 가액을 계산하고 그거에 대한 10%가 부가세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검색창에 부가가치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거기서 직접 판매 금액을 입력하시고 부가세액을 알아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구매 대행 사업자일 경우 해외 직구 대행업이란 종목 코드를 등록하셨을 때 부가가치세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는 서비스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서비스 금액에서 공급가액이 된 다음에 공급가액의 10%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매출에 대해서 공제금액을 빼고 부가가치세를 내는 다른 일반적인 도소매업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적은 부가세를 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소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장부를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것과 마찬가지긴 한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알고 계신지 문제를 냈던 거예요.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세청 블로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는 다르게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가세에 대한 내용도 적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이트 판매액이 100원이고 해외 구매비 및 배송비 등 80원이 발생했다면 구매 대행업의 경우 구매 대행 수수료 20원만 매출로 신고하게 되지만 국세청에서는 일반 쇼핑몰과 동일하게 사이트 전체 판매액 100원을 매출로 파악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세금 계산서 네이버나 이런 데서 끊어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국세청의 신고 매출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매 신고시마다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확인 절차에서 구매 대행업으로 인정받아야 하면 물론 매출액 산정 및 증빙 서류들에도 문제가 없어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함축적으로 말씀드렸던 건데요. 장부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 아래 부분도 보시면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야 한다. 이게 가끔 사업자나 아니면 본인 명의로 통관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법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매 대행할 때 미리 물건 사놓고 주문일 전에 미리 물건 사놓고 대행하는 거는 보내주는 거는 구매 대행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2번입니다.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나중에 증빙, 소명자료 혹은 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으면 부가세 전부 다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판매 사이트에 해외 구매 대행을 명시할 것. 이거는 뭐 네이버나 이런 데는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문 건별로 구매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 근거 및 증빙 자료를
보관할 것, 이게 바로 장부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만 좀 신경 쓰시면 구매 대행 하시면서 뭐 나중에 크게 뭐 세금 폭탄을 맞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지금부터 한두 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장부 작성을 꼼꼼히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나중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였는데요. 지난달 쿠팡에서 매출이 600만 원 발생했을 때 정상 차감이 얼마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총 비용은 60만 원이다. X였습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정말 숨겨져 있는 내용인데요. 쿠팡 가입하거나 이럴 때 물론 약관에 다 써 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셀러들이 보지 못하고 동의하는 부분일 겁니다. 판매자 서비스 이용료 부분인데요. 배송비를 제외하고 월 매출이 100만 원 이상일 때 월 1회 5만 원, 심지어 부가세 별도입니다. 5만 원을 부과합니다. 5만 5천 원. 을 부과합니다. 가전, 컴퓨터, 디지털 카테고리 이 제품들은 아마도 매출 금액이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월 매출 500만 원일 때 월 회비를 또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100만 원 딱 넘었을 때 내가 마진율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쿠팡에서 5만 5천 원을 또 빼갑니다. 광고비도 썼어요. 그럼 돈이 안 남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내봤어요. 일곱 번째입니다. 쿠팡에서 내가 판매하는 제품의 마진은 판매가 대비 30%이고 카테고리 수수료는 10%이다. 광고 집행 시에 마이너스가 나지 않으려면 최소 광고 수익률은 로아스죠. 370%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산기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370%라고 했을 때 배수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고비를 10,000원 썼을 때 로아스가 370%가 나오는 거는 3.7배가 되는 거예요. 37,000원의 매출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가 10%였죠. 그러면 10%를 떼니까 요 금액이 정산 받는 금액일 거예요. 마진이 30%예요. 그러면 여기서 33,300원에 30%가 제 마진인 거죠. 그럼 아까 우리가 10,000원 썼을 때 딱 여기가 마진 노선이라는 겁니다. 9,990원을 벌게 되는 거예요. 9,990원을 벌었는데 광고비를 10,000원 썼으니까 마이너스 1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370%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광고비를 쓰면 쓸수록 로아스만 맞춰준다면, 광고 수익률만 맞춰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매출을 이윤을 보면서 낼 수 있는 겁니다. 실제 내가 얼마 버는지도 확인 안 하고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손해나기 딱 좋습니다. 특히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정산 속도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계산이 잘못되게 되면 계속 돈이 묶이다가 광고비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 받지도 못하고 광고비로만 다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정산 금액에서 광고비를 빼기 때문이죠. 쿠팡에서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원가 그래서 30% 마진일 땐 이런데요. 이제 40%로 넘어가면 더 많이 남겠죠. 그럼 로아스가 조금 더 낮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로아스가 더 많이 나와야 돼요. 마진율 자체가 너무 낮은 상품이라면 광고를 안 돌리시는 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그 로아스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광고를 돌려도 성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아스 1000% 하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계산하고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봤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1cbm은 가로 세로 높이 1m의 공간을 의미한다. 정답은 5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컨테이너에서 무역할 때 쓰이는 용어예요. 요거는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직까지는 필요하진 않지만 앞으로 구매 대행을 해서 우리가 수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은 내용입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LCL이라는 게 화주 한 사람의 화물로 컨테이너 한 개를 채울 수가 없어서 여러 화주의 화물을 한 개의 컨테이너 안에 같이 싣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배송대행지나 이런 데서 LCL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운이나 항공으로 보낼 때 킬로그램으로 하지 않고 CBM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좀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오른쪽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중국 내에서 비용이 뭐 1CBM당 95,000원이 든다. 그러니까 페리선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오는 데까지 비용이고요. 그리고 LCL 화물을 싣고 페리까지 선적하는데 드는 비용이 트럭 비용인 거고요. 이런 1CBM, 2CBM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격이 어떻게 나온 건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배송 대행지에서 알아서 책정을 해주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개념인지는 꼭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지금처럼 구매 대행을 할 때는 LCL을 사용할 일이 없지만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울 경우에는 오히려 LCL로 통관시키는 게 훨씬 빠를 수 있어요. 가장 장점은 통관 속도가 빠르고요.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저렴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쪽 보시면 단점은 택배 발송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택배는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관하는 속도도 느리고요. 통관하고 나서 CJ로 이관되고 아니면 경동택배로 이관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배송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LCL 방직 같은 경우에는 반출이 상당히 빠르게 되고요. 하루에서 이틀이면 반출이 됩니다. 반출이 빠르고 그리고 반출 당일이나 혹은 그 다음날에 관세사에서 용달 기사님에게 배차를 해줘서 당일 출고로 배송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수입하실 때는 이거를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아홉 번째는 이 제품이 해운으로만 선적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였는데요. 정답은 O였습니다. 왜냐면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항공에서 선적이 불가능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장난감 총검 이런 내용 1번, 2번, 3번, 12번까지 이런 제품들은 항공 선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미리 알아두시고 해운으로 출고를 하셔서 회송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회송되게 되면 배송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요.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작게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및 여권번호로 통관이 가능하다. 정답은 X였습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나 여권번호로 통관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적용이 됐는데요.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로 불가능하고 무조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개인 통관 부호를 기재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까 싶어서 문제를 내봤습니다. 이 내용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문제 10가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산전수전으로 혼자서 겪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피해를 보면서 아니면 손해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제가 시행착오 겪었던 것들을 조금이나마 쉽게 알게 됐으면 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본 자기계발 영상에서 듣게 된 내용인데요. 자신이 스스로 누군가에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건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고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걸 실천으로 옮길 수도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저도 한번 복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도 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계기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채널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주는 더 매출이 성장하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